한국사 13차시 민족말살통치와 전시동원체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말살통치라는 말, 전시동원체제라는 말 앞에 거 특히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요런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정책이 요런 식으로 바뀌게 된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민족말살통치라던가 전시동원체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자, 세계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 미국발 경제대공황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각 세계 각 나라들이 상황이 변해요. 미국 같은 나라들은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룩하죠. 유럽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거기다 무기도 팔고 하면서 경제 발전을 하고 또 뭐 영국 같은 나라들도 뭐 그 외에 다른 뭐 일본 같은 나라들도 공업화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패배해서 망해버린 독일이라던가 그런 나라들도 어쨌거나 약 10년 동안 열심히 막 해갖고서는 다시 괜찮아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1929년도 정도 되면은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특히 미국 같은 나라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영국이라던가 독일이라던가 프랑스 이쪽 유럽 쪽에다가 물건을 팔 수 있는 전쟁 물자를 팔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공장을 엄청 많이 지어요. 그 지어둔 공장을 전쟁이 있을 때는 풀가동해서 막 팔 수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자 여기서 생산하는 약 10년 동안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 10년 동안 공장이 있으니 물건을 끊임없이 생산을 했고 근데 그 생산한 물건을 사줄 소비자들은 줄은 겁니다. 자, 다시 쉽게 정리하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경제 발전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생산력과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그 늘어난 생산량을 구매해줄 소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건이 남아 돌게 돼요. 그럼 물건값이 떨어지고 그 물건을 만든 회사는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망하고 그 기업의 돈을 빌려준 은행도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은행이 망하자 일자리를 노동자들은 잃게 되고 은행에 맡겨놓은 돈도 못 찾게 되고 한마디로 사회가 폭삭 부도가 나고 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이 영향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 자, 세계자는 빼도 돼요. 자,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일본 역시 나라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동안 쌀은 우리나라에서 가져가고 걔들은 공업화만 열심히 추진하고 우리나라 쌀 더 생산하려고 산미증식 계획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공업화에 따른 발전이 결국 요걸로 돌아왔네. 경제 대공황으로. 자, 요런 일본이 경제 대공황에 따른 경제 침체를 맞게 되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노력하느냐? 자, 여기 써놓은 미국 같은 나라는 애초에 나라가 힘이 많고 힘이 세고 지하자원도 많은 데다가 아래쪽에 중앙아메리카라던가 남아메리카 같은 중남미 애들과 서로 똘똘 뭉쳐갖고서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서로 돕고해요. 자, 영국 같은 나라 워낙 식민지가 많죠. 인도라는 식민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물건 팔아주세요. 그러니까 얘네들 물건을 사줄 식민지 시장이 많으니까 그 식민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뭘 합니다. 자, 근데 일본 식민지가 있어요? 하나 있죠, 조선 하나밖에 없고 독일 식민지 없습니다. 원래 많았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 뺏기죠. 그러자 식민지가 없는 독일이라던가 일본 같은 나라, 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도저히 얘네들처럼 친한 애들끼리 똘똘 뭉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본이 생각한 방법이 뭐냐? 그나마 하나 있는 식민지 조선에서 최대한 뜯어낼 만큼 뜯어내고 이걸로 부족하니까 우리 식민지들 더 차지해보자 하고 뭘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해결하려고 했더니 전쟁하는 돈이 만만치가 않네. 전쟁하기 위한 물자가 많이 필요하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군수공장을 만들고 군수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다 조선에서 착취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전시동원 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물건도 착취해야 되고 사람도 착취해야 되는데 사람을 데려다 쓰려니 반항이 너무 심하네. 그래서 반항하지 않도록 니네는 일본 사람이야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건데 왜 이렇게 반항해? 자, 데려다 쓰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 사람을 일본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민족 말살 통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보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민족 말살 통치와 전시동원 체제를 하게 된 이유는 뭐다? 경제 대공황에 따른 경제 침체. 누구의? 일본의 경제 침체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공업화 시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잘 되라고 공업화 시켜서 거기서 물건을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려고. 자, 이들의 해결 방법은 식민지를, 여기서 말하는 식민지는 조선이죠. 한국. 식민지를 공업화 시키고 우리나라를 아무리 자기네 나라 공업 발전에 유리한 곳으로 만들려고 우리나라를 토대로 삼으려고 해도 조선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얘네가 여기에 뭐까지 한다? 전쟁까지 한다. 침략전쟁의 확대. 자, 일본은 경제 침체를 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전쟁, 침략전쟁 뭐 있었어요? 이미 배웠죠?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간 중국, 만주를 쳐들어간 만주사변. 자,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아예 중국 본토를 쳐들어간 중일전쟁. 자, 아시아로도 부족한지 미국이랑도 한판 뜨죠? 태평양전쟁. 자, 이런 식으로 침략전쟁이 늘어나자 부족한 물자들을 어디서 뽑아가기 시작했다? 조선에서 뽑아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우리나라에다가 군수공장 만들고 사람들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는 민족말살 통치 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지우고 구체적으로 민족말살 통치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전시동원 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말살 통치부터 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에서 물자를 사람을 갖다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일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작업. 자, 어떤 식으로 했느냐?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황국 식민화 정책. 천황의 국가에 충성스러운 백성, 신화된 백성이 되도록 하는 황국 식민화 정책.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실시했느냐? 일단 이들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요런 개념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으로. 하나는 일선 동조론. 그리고 또 하나는 내선 일체라고 하는 희대의 개소리를 하죠. 자, 1은 일본이고 선은 조선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이라고 부르지만 이 당시에는 뭐 얘들 입장에서는 조선이었으니까 맨날 일본 놈들 그러잖아요. 조센징. 자, 일본과 조선은 같을 또 조상님 할 때 조. 즉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같다라고 하는, 너네와 우리는 뿌리가 같은 민족이야. 그러니 너네 우리랑 선 두려고 하지 마. 일본이 지금 전쟁하는데 너네랑 우리랑 같은 거라니까. 그러니 너네도 우리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게 맞는 거야. 왜? 너네랑 우리는 같은 조상이니까. 자, 그 다음 내선일체. 일본 애들은 자기네 땅, 일본 땅을 내지라고 불렀어요. 내지, 안쪽 땅에서 내지. 그래서 내지, 일본과 조선은 일체, 하나다. 너네와 우리는 하나야. 이런 식으로 계속 세뇌시키기 위한 기본 바탕이 이거예요. 너네와 우리는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이며 현재 일본과 조선은 하나지 않느냐, 같은 나라다. 이거를 세뇌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그냥 한번 쭉 나열해보죠. 일단 첫 번째,
한국 식민의 서사 암송. 자, 이건 뭘 생각하면 되느냐? 우리가 왜 요즘은 별로 안 하는데, 지금 화면에 안 보이네요. 교실 칠판 위에는 태극기가 있죠.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조회할 때 전부 태극기에다가 이렇게 손 딱 올리고 뭐예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하고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하죠. 그거 내용이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라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겠다. 뭐가 문제야? 근데 이거 문제야. 자, 요 내용이 뭐냐? 교과서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국신민의 서사 아동용 버전이 있고 성인용 버전이 있어요. 자, 아동용.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하고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옆에 외치는 꼬마의 사진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셋째, 우리는 인고 단련, 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내용 좋아. 근데 뭐가 문제예요? 대상이 누구? 일본이라는 거.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닌데 일본에게 충성해라 하고 아침마다 조회 때마다 이걸 아이들에게 시킨다고 생각해봐요. 세뇌되겠죠? 그죠? 그 목적으로 요거를 암송하게 시켰고, 자, 또 뭐가 있느냐? 신사참배. 자, 일본은 특별히 기독교, 불교 같은 종교가 엄청나게 성행하지 않아. 일본은 신사라고 하는 걸 하는 신도라는 종교가 일본 전체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데, 이건 뭐냐? 일본에서는 뭔가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들이 생각하기에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나라를 지키는 신이 되어서 일본을 돌봐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훌륭한 사람이 하나 죽었어. 그럼 이 사람이 죽어요. 그럼 죽으면 이 사람의 혼은 뭐가 된다? 일본을 지키는 신이 된다. 그러니 이 사람의 위패라는 거, 이 사람을 상징하는 뭔가 죽고 난 다음에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떤 건물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모셔놔요. 이 위패를. 그리고 여기 가서 비는 거지. 얘는 왜? 일본을 지키는 신이 됐으니까 우리 일본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요 건물을 뭐라고 하느냐? 요 건물을 신사라고 해요. 즉 죽은 일본인 중에서 일본인에게 신으로 모셔지는 사람을 모셔놓은 건물, 그걸 신사라고 합니다. 그 신사를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참배하게 하는 거지. 가서 너네도 일본인이니까 일본을 지키는 신한테 가서 인사드려야지 하고 신사참배를 시키는 겁니다. 신사참배. 요 신사참배 때문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죽죠. 거부해서.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정오묵도라는 것도 있어요. 엄청나게 이것저것 많은데 그 중에 유명한 거 몇 개만 소개하는 겁니다. 정오묵도는 영화 속에서 가끔 나옵니다. 영화 암살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암살 보면은 거기는 주인공들이 경성 서울역에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이렇게 전부 이렇게 고개 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자 벗고. 그게 정오묵도예요. 정오 한낮에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 전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지. 자, 다 같이 묵도합시다 하는 식으로. 이러고서는 일본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사이렌이 끝나면 고개 들고 다시 일상생활 이동. 막 돌아다니다가 정오대 사이렌 울리면 이러고 기도. 요게 정오묵도입니다. 자, 그리고 궁성요배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궁성, 궁궐이 있는 성이에요. 누구 궁궐이겠어요? 고종황제? 아니지. 일본 천황의 궁궐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요배,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절한다. 무슨 뜻이에요? 정해진 시간은 아니고 보통 아침에 했다고 하는데, 일본 천황이 있는 궁궐을 향해서 허리 숙여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통 아침에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쪽 대만 같은 경우 어느 쪽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우리나라는 약간 동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천황한테 절하는 거지. 천황님 감사합니다 하고. 요게 궁성요배입니다. 저런 거 그냥 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몇 년씩 하다 보면 세뇌됩니다. 이런 걸 몇 년 외우다 보면 진짜로 거기에 빠져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세뇌예요. 일본 놈들이 그걸 노리고 자꾸 이런 걸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
창씨개명. 성씨를 창조, 만들고 이름을 바꾼다. 자, 조선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한 거. 성이 없으면 일본성 만들고, 당시 조선 사람들 중에는 성 없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요 창씨개명을 강요했죠. 이름 바꿔서 총독부에 와서 새로운 이름으로 신고하고 가세요. 이름 개명하세요. 하고 강요했습니다. 이건 어쨌거나 본인 이름 정해서 와야 되니까. 안 하면 대신 이것저것 불이익을 많이 줬죠. 뭐 학교도 못 들어가야 한다거나 학교 입학원을 써야 되는데 한국 이름으로 쓰면 안 받아주는 거지. 뭐 기타 행정기관에다가 뭘 민원을 제기할 때도 자, 민원이 이름 쓰세요. 일본 이름이 없으면 민원도 안 받아주고 이것저것 불이익을 줌으로써 창씨개명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이름을 금지하는 거지. 뭐 그 외에도 우리말 사용 금지, 뭐 국민학교라고 서학교를 한국식민학교로 이름을 바꿨다던가. 근데 요거는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서 자, 요런 여러 가지 한국식민학 일본 사람처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1900 몇 년대? 1930년대에 실시됐다는 거. 자, 그 외에도 교육과 각종 사상들도 통제했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일단 우리나라 말과 우리나라 역사를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선택 과목으로 바꿔서 뭐 선택할 수 있게 하긴 하는데 절대 선택할 수 없는 이것저것 다른 장치들 해놔서 사실상 폐지시켜버려요. 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사, 그 당시에는 조선어와 조선사라고 했겠죠. 한국사 교육을 사실상 폐지시켜버리고, 자, 그래서 한국어 쓰지 못하게 하고 한국어로 교육도 못하게 하는데 이것들이 우리말 사전을 만들려고 해요. 국어사전을. 그래갖고 그 국어사전을 만들려고 했었던 어떤 학회 하나를 아예 초토화시켜버리죠. 영화 말모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그게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 대표적인 우리나라 정기를 까부시려고 하는 사건이죠. 조선어학회 사건.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여기 있었던 사람들을 다 골로 보내버리죠. 자, 그 다음 조선일보라던가 동아일보 같은 그동안 문화통치라는 이름하에 그냥 허용해줄게 하고 우리나라 신문사를 만들게 해줬잖아요. 얘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아이고 일본인 쓰고 있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민족신문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눈치 봐가면서 잘 버티고 있었단 말이야. 총독부에서 이 기사 쓰지마 하면 안 쓰고 삭제해야 하면 삭제하고 그런 식으로 말도 잘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이제 허용하지 않아요. 너네가 신문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식으로 니네 민족 정기를 뭔가 키우지 마라 하고 이것도 폐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이라도 그냥 대충 신용만이라도 했었던 그 문화통치마저도 아예 못하게 해버려요. 아예 바꿔버립니다. 자, 그리고 요게 대박이지.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자, 이름이 겁나 길은데 조선 사상범, 조선인으로서 사상에 뭔가 불순해서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사상이 약간 이상한 애들이야. 얘네들 입장에서 이상한 건 자꾸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운동가들이죠. 얘들을 예방하기 위한 구금령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 하다가 잡혔어. 근데 1년 뒤에 뭐 또 잡혔어. 근데 잡혔는데 이제 형을 3년형을 받은 거예요. 아니다, 6개월형을 받았어. 그럼 이제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6개월간 복역하고 이제 출소해서 나가야 되는데 일본 놈들이 그러는 거지. 얘는 딱 보니까 나가도 또 재범을 저지를 것 같아. 그러니 너는 어차피 재검할 거 미리 가둬놓을게 하고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지을 것 같은 애들은 그냥 일본 놈들이 갖다 가둘 수 있었다는 얘기야. 이게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독립운동 할 것 같은 애들, 이런 식으로 뭔가 민족 정기를 살릴 것 같은 애들 그냥 막 잡아다가 얘네가 범죄 저지를 것 같아 미리 가둘게 하고 가둘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교육과 사상도 통제하고 요런 정책을 통해서 세뇌도 하면서 뭘 하고 있었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었다. 뭐를 위해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물자를 뽑아가기 전에 사전 작업해 놓는 거지. 쉽게 뽑아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전시도원 체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우리나라 공업과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전시도원 체제 보죠. 자, 전시도원 체제. 자, 일단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는 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전쟁이 크게 확대되면서 교과서 209페이지 보면은 일본이 전쟁을 했던 라인이 얼마나 큰지 지도를 통해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넘어와서 얼마나 넓은 영토에서 전쟁을 했는지 일본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물자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내에서 물건을 군수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군수품을 생산하는 기지로 만드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원래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이런 걸 만들 때 우리나라를 병참기지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만든 거 아니에요. 원래는 뭘로 시작됐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공황에 따른 일본의 경기가 침체되자 일본 내에서 망해가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조선의 값싼 노동력이라던가 조선 내에 있었던 지하자원을 지들이 값싸게 마음껏 사용해서 경제를 공업화를 다시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업화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어떤 이제 정신나간 인간들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공업화해줬고 근대화해줬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목적 자체가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거기서 만들어낸 걸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지도 않아. 우리나라에 이것저것 설치해놓고 거기서 생산한 걸 바탕으로 누굴 살리려고? 일본을 살리려고 우리나라에 공업화를 실시한 겁니다. 근데 그 공업화도 좋은 걸 만들어준 게 아니야. 일본을 살리기 위한 걸 만드는, 즉 본국을 살리기 위해 식민지에 설치한 피 빨아먹기 위해 만든 공업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식민지 공업화라고 해요. 식민지 공업화. 주로 식민지 공업화로 조선 땅에다가 뭘 많이 만들어줬냐면 우리나라에 뭐가 많아요? 재료가 많죠. 북한 쪽 가면 지하자원이 그 지하자원을 가서 파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막 이것저것 철강 만들고 그 만들어진 걸 바탕으로 일본을 부흥시키기 위한 거지. 그래서 주로 북부지방에다가 많이 만들었고 주로 어느 영역을 만들었다? 자,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공업화를 진행했고 주로 중공업 그리고 화학공업, 중화학공업이 뭔지는 중학교 때 기초 시간에 배웠죠? 설명하지 않을게요. 중화학공업이나 지하자원을 캐는 광업, 요 두 가지를 광업 위주로 공업을 육성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시작한 공업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쉽게 있을 경우. 자, 공업화가 어떤 부작용을 갖고 오느냐? 어떤 부작용이 되겠어요? 첫 번째, 북부지방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북부지방은 공업화가 되는데 남쪽 지방은 공업화가 되지 않는 뭐가 생겨요? 지역 간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한 번 생기면 이거를 다시 균형 잡는데 매우 어렵죠?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서울과 그렇지 않은 저기 구석과 차이가 심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맞추는 게 너무 어렵죠? 일본 놈들에 의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두 번째, 중화학공업이나 광업 위주로 했기 때문에 중공업 혹은 화학공업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일상생활에서 쓸 수가 있나? 철강 제품이라던가 석유 제품 같은 것들, 석유 같은 거 못 씁니다. 반대말이 뭐예요? 중화학공업 반대라기보다 다른 버전 경공업이죠. 경공업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쓰기 위한 물품을 만드는 공업, 소비재 공업이라고 하죠. 이건 생산재 공업이라고 하고 소비재 공업을 하나도 발달하지 않아서 이렇게 공업화해서 물건 많이 만들어봤자 조선 사람들의 생활은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뜯어먹히느라 더 가난하게 살게 되죠. 자, 첫 번째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했다면 두 번째 문제는 소비재 산업이 하나도 발달하지 못한다. 소비재 산업이 이렇게 침체되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소비재 산업도 사라지는 거야. 지금 너네가 칫솔 만들 때야 당장 일로 와서 철 만들어 하고 소비재 산업이 오히려 하락하게 됩니다. 떨어지게 돼요. 자, 이게 식민지 공업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로 도시에서 이루어졌겠죠. 또 농촌에도 일본의 공업 발전을 위한 농촌에 맞는 병창기자 정책을 합니다. 그게 뭐냐? 영국이라는 나라가 모직물로 유명했었는데 그 모직물들을 일본에 수입을 해야, 일본으로 수출을 해야 일본이 그걸 수입해서 일본 공장에서 뭔가를 돌리는데 영국 애들이 경제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네끼리 똘똘 뭉쳤다겠죠. 영국의 수많은 식민지들, 영국, 뭐 인도, 뭐 오스트레일리아 등등 얘들끼리만 서로 사고팔고 하니까 일본 모직물 공업이 안 되네. 그래갖고 일본 놈들도 그렇게 하는 거지. 야, 우리가 필요한 각종 옷 만드는 데 필요하잖아요. 면화라던가 목화죠, 목화. 면이라던가 혹은 모직물 양털을 조선에서 기르게 해서 그거를 일본으로 가져가서 우리 모직물 공업을 지켜보자. 왜냐면은 세계 최대 모직물 공업 국가였던 영국 쪽이 지들끼리 뭉쳐서 일본을 왕따시키니까 그 당시 세계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미국은 미국끼리 뭉쳤고 뭐 이렇게 뭉쳤다고. 그래서 일본도 똑같이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다가. 야, 니네도 우리나라 공업 발전을 위해 우리가 시키는 거 농사 지어. 앞으로 농사 조금만 지어. 뭐해? 공장 돌아가고 그 다음 내가 기르를 하는 거 길러. 뭐 기르느냐? 이건 농촌 위주예요. 그걸 남면 부양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남쪽에서는 면을 생산하는 거예요. 면, 목화. 남쪽은 따뜻하니까 목화를 기르고 북쪽은 추우니까 뭐를 길러라? 양을 길러라. 양은 더운 데서는 잘 못 살아요. 남면 북양 정책. 남쪽에서는 목화를 기르고 북쪽에서는 양을 길러서 여기서 생산된 면이나 모를 가지고 일본의 모직물 공업을 방적 공업을 지켜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얘네가 실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나라를 위한 게 아니야. 다 지들을 위한 거지. 그 정신나간 식민지 근대화론들이 야, 어쨌거나 일본이 이렇게 해주는 바람에 얘네가 뭔가 좀 잘 살게 된 거잖아. 지들이 좋은 거 다 빼먹고 콩고물 몇 개 떨어졌다고 우리가 그거에 고마워해야 되나? 냅두면 우리가 언젠가든 다 찾아 먹을 건데. 자, 아무튼 시골 쪽에다 했던 거, 농촌에 했던 게 남면 북양 정책인데 이건 뭐다? 일본 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거다. 자, 이렇게 공업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했었던 무슨 정책은 이제 끝? 요런 것들 실시하면서 20년대부터 시작했었던 산미 증식 계획은 그냥 뭡니까? 중단되게 돼요. 요 시기가 되면 34년에 중단하죠. 산미 증식 계획. 자, 요런 식으로 우리나라 내를 공업화 시키고 좀 전에 봤었던 사람들을 일본 사람으로 세뇌시킨 다음에, 세뇌가 되진 않았지만 완전히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적, 물적, 사람이라던가 물건이라던가 하는 자원을 가져가기 시작하죠. 자, 요것도 역시 1930년대인데 이런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시작한 건 정확하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미친듯이 막 뽑아가기 시작하느냐? 전쟁의 범위가 확 커진 중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 인적 자원 수탈의 강도가 훨씬 세집니다. 여기 이런 것도 1930년대부터 시작하지만 중일전쟁 이후에 심해지고 요 민족말살 통치도 1930년대지만 중일전쟁 이후에 진짜 거세게 강하게 시작합니다. 자, 자원 수탈도 마찬가지예요.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다? 자원 수탈, 물적 자원, 물적 물건.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인적. 자, 일본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물적, 인적 자원을 수탈하기 전에 먼저 법부터 지정합니다. 법을 딱 만들어 놓고 법에 따라 니네한테서 가져가는 거야 라고 헛소리 하려고. 이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져가기 위해 이것저것 뜯어가기 위해 만든 법이 뭐냐? 이게 시험 문제 참고 자료로 많이 나오죠. 212페이지 왼쪽 위에 있는
국가 총동원법.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걸 1938년에 제정을 해서 요 법에 의거 뭐 실시, 요 법에 의거 뭐 실시해서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물적 자원부터 먼저 보죠. 자, 물건을 뭐로 가져갔느냐? 그냥 전쟁에 필요한 거 다. 금속이라던가 혹은 각종 쌀 같은 곡식들, 미곡 같은 거를 공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금속 공출, 미곡 공출이라고 하는 공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져갑니다. 자, 금속 무기 만드는 데 필요한 거야. 그래갖고 교회에 붙어있는 종이라던가 집에서 밥 먹는 숟가락, 뭐 그릇, 뭐 세숫대야까지 금속이라는 금속은 다 가져가. 무슨 이름으로?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자, 우리가 공공을 위해 써야 되니까 내세요 해서 각 마을별 할당량 거죠. 자, 니네 이번 주에 금속 100kg 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을에 이제 반장님이라든가 이장님이 이제 각 집안을 뒤지는 거지. 야, 여기 철 있네 갖고 와고 이렇게 다 뺏어가서 무기 만들어 보내는 거지. 그걸 뭐라고 부른다? 공출이라고 부른다. 금속 가져가는 걸 금속 공출, 먹을 거 가져가는 걸 미국 공출. 자, 공출이라고 해서 이런 걸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다 뺏어가고 나니까 먹을 게 없잖아. 그럼 일본이 다시 먹을 걸 조금 나눠주는 거지. 식량, 배급제. 일단 싹 걷어가고 먹을 만큼 다시 나눠주는 겁니다. 요 식량 배급제 할 때에도 아까의 치사함이 나타나는 거지. 창씨의 명.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꾸면 불이익 준다고 했죠. 식량 배급도 안 해주는 거지. 일본 사람 아니면, 일본 이름 아니면. 자, 식량 배급제도 실시하고, 또 국방 헌금도 강요하고. 왜 조선시대에 경복궁 만들 때 원납전이라고 기억할 거예요. 기부금이지만 원하는 만큼 납부하라 라고 하는 기부금이지만 강제의 성격이 짙어서 반발을 많이 샀다고. 자, 국방 헌금은 뭐예요? 원하는 만큼 본인이 내고 싶은 만큼 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강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돈에 깡패 마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뜯어갔다는 얘기예요. 야, 너 돈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비행기 한 대 사와. 너 돈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좀 내, 뭐 좀 내. 이런 식으로 물적 자원, 돈과 각종 재료들을 뜯어갔고, 자, 더 문제는 인적 자원을 많이 뜯어갔다는 건데, 자,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노동력을 뺏어간 거, 하나는 군대로 병력 자원을 뺏어간 거, 군인으로 들어간 거, 또 하나는 여성의 문제. 자,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자, 일단 노동력을 착취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죠.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강제징용, 사람들을 막 탄광이라던가 각종 철강 만드는 재련소, 제철소에 강제로 일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된 법률을 하나,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게 뭐냐? 국민징용령이에요. 국민징용령을 내려서, 자, 이런 법에 따라서 너네를 내가 일본 탄광에 끌고 가겠다고 강제로 들고 가는 거지. 이게 국민징용령이고, 자, 그 다음 전쟁이 본격화되는 38년, 그리고 더 지나서 전선이 엄청 넓어지는 태평양 전쟁 때가 되면 군사가 너무 부족하니까 얘들이 병력을 가져가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또 실시합니다. 원래 군대는 외국인은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군대에 외국인이 입대할 수 있나? 못 들어가요. 왜? 군대라는 곳은 나라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공간인데 그곳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군사 기밀을 빼돌리면 어떡해? 와서 딴짓거리 하면 어떡해? 그래서 원래 안 받아주는데 사람이 부족한 거지. 그래서 특별히 내가 조선 사람들, 원래 일본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일본 육군으로 받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육군 특별 지원병제를 실시합니다. 육군 특별 지원병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이게 1938년 중일전쟁 이후죠. 자,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한 거야. 어쨌거나 이건 지원병제잖아요. 원하는 사람은 받아줄게 해요. 근데 태평양 전쟁으로 미국과도 싸우면서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제는 강제로 끌고 가는 거지. 뭐라고 불러요? 징병제. 우리나라가 징병제죠. 원하는 사람만 가는 걸 모병제라고 하고, 자, 징병제를 실시하게 돼요. 이거는 1943년. 자, 근데 이렇게 끌고 가도 모자란 거야. 안 되겠어. 학생들도 데려가야겠어. 어른이 아니라. 그래서 학생들도 군대 갈 수 있게 학도병제. 이것도 역시 같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남자는 싹 끌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자, 여성의 문제가 할 수 있죠, 여성의 문제. 자, 여자도 전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자도 노동력으로 많이 끌고 갑니다. 여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군화를 만든다던가, 군복을 만든다던가, 각종 뒤에서 후방 물자를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여자들도 나라를 위해 가서 일 좀 하자 하고 데리고 가는데, 그때 데리고 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성 근로 정신대라고 부릅니다. 여성 근로 정신대, 줄여서 정신대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 근로 정신대를 조직해서 공장으로 투입하는 거지. 거기서 군수 물자를 만들어서 전방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일본군 뭐가 있어요? 위안부가 있죠. 위안부 여성 동원회. 요거는 국제 명칭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혹은 일본군 성노예라고 부르죠. 요게 1940년대에 나온 거라면 요거는 1930년대부터 시작됐었고 1940년대에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심하게 뽑아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신대와 위안부를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분명 다른 겁니다. 위안부는 성노예였다면 정신대는 공장에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공장에 끌려간 정신대 중에서 일부가 일로 끌려왔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다른 거예요. 이거를 혼동해서 쓰지 마세요. 요즘은 별로 혼동한 사람 없는데 가끔 가다가 정신대가 위안부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대는 위안부 그런 성노예가 아니라 근로입니다. 근로, 노동. 자, 이런 식으로 여성까지. 그냥 뭉뚱그려 한꺼번에 얘기하면 필요하니까 다 가져간 거야. 물건이든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학생이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알겠죠? 자, 요게 일제시대 1930년대부터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한 민족말살 통치와 전시동원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13차 지수 마쳤는데 교과서에 있는 하루톡톡이라던가 뭐 한국신민의 서사, 뭐 탐구 내용, 자유 속 지식백과 같은 내용들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213페이지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참 좋은 운동이고 되게 막 뜻있는 운동인데 최근에 어떤 사람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이게 퇴색될까봐 걱정이죠. 자세한 얘기는 온라인에서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